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번 방송에 이어서 계속하여 지순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지순옥 이야기는 북한에서 만든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제7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7권과 8권은 계승본입니다. 왜서 계승본이냐면 이때는 이미 김일성 본인이 사망한 뒤에 이 책이 나왔기 때문에 그 서술 형태가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생전에 김일성이 회고했던 그 내용들을 정리하는 형식으로 서술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히 지순옥이 등장하는 이 7권이 세상에 나왔을 때는 1996년인데 이때는 중국의 김일성 부대 출신의 생존자들이 적지 않게 살아있던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지순옥 이야기는 회고록 속에 넣지나 말 것을 왜 하필이면 이런 인물을 회고록 속에 넣어서 오히려 김일성이 치부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냈을까 하고 의문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전번 방송에서 회고록 속의 내용을 잠깐 인용했던 적이 있었지요. 지순옥이 치마 저고리 속에 숨겨가지고 왔던 보약이 발견된 것은 지순옥과 한 천막에서 자고 있었던 여대원들에 의해서였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순옥과 천막에서 함께 보냈던 여대원이 해방 후에 남편이 이제 중국 사람이다 보니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중국에 와서 정착했는데 저 말고도 이제 다른 또 역사학자들 여럿이 그분을 찾아가서 이제 취재를 할 때 그때는 이분이 이제 할머니였죠. 이 할머니가 이제 1920년생이니까 우리가 취재를 할 때 그 할머니 나이가 아직 80이 안 됐어요. 그리고 아주 정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목소리도 좋고 이야기도 잘했어요. 저는 소설가이고 또 논픽션 작가이고 하니까 취재를 할 때는 기자들처럼 취재하지 않습니다. 기자들은 취하게 시간, 장소, 어떤 전투, 또 무슨 의미, 이러한 것이 집중하지만 저는 취재를 할 때 주로 그때는 무슨 옷을 입었고 또 무슨 음식을 먹었고 또 그리고 그때 연애는 어떻게 했으며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산속에서 이제 결혼하게 됐을 때는 전날 밤 어떤 산막에서 잤는가 이러한 걸 꼬치꼬치 캐묻곤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취재하는 사람들이 그거 참 쓸데없는 거 묻는다고 이렇게 저를 나무랐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순옥이 밀령이 독촉한 바로 첫날 밤에 김일성이 막사에서 함께 보냈습니다. 그때 김일성이 경호를 맡고 있었던 경리병 500명이나 또는 중국인 경호병 6억천이나 어떻게 이런 일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을 리가 있겠습니까? 물론 500명은 북한으로 돌아갔으니까 이제 그런 일을 함부로 입 밖에 꺼낼 수는 없죠. 그렇지만 중국에서 이제 많은 생존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그때 김일성이 곁에는 이미 여자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몸이 허약했던 김혜순을 이제 임수산에게 맡겨서 화성 쪽으로 먼저 떠나보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직접 저에게 들려줬던 할머니는 또 그때 16살밖에 안 되었어요. 그리고 김혜순을 친언니처럼 따라다녔고, 말하자면 되게 어렸죠. 이 할머니는 이제 김정숙하고도 무지 친했습니다. 김정숙이 청봉밀령에서 옷을 찢고 있을 때도 김정숙과 함께 있었고, 나중에 이제 김일성이 이제 김정숙이라든가 서순옥이라든가 등 이런 몇몇 대원들을 데리고 이제 소련으로 탈출할 때도 이 할머니가 10여 명 가운데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이 김일성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죠. 이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일성은 곁에 여자가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타입의 한창 피 끓는 열혈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1940년 10월에 이제 만주에서 소련으로 탈출할 때 만주와 소련 사이 국경 어느 지대에 석회를 굽는 이런 산막을 발견했대요. 그래 산막에서 이제 10여 명이 함께 자고 있는데 김일성이 제일 안에 누웠고 김정숙이 그 곁에 누웠고 그 다음에 김정숙이 곁에 이 할머니가 그때 누웠대요. 그런데 이제 밤에 등불도 없고 촛불도 없고 모두 새까만 데서 자고 있는데 김정숙이 갑자기 이제 배가 아픈지 이제 뒤로 보러 가겠다고 나갔대요. 그리고 이제 나가 있는 사이에 김일성이 이제 곁에 할머니한테 손길이 오더래요. 그래서 이게 소리도 못 치고
선이 와서 옆구리 쪽을 자꾸 들어오니까 뿌려버리면 또 들어오고 뿌려버리면 또 들어오고 근데 소리는 못 치고 해서 그래서 이게 좀 큰일 났다고 선이 해서 들어오는 데를 내버려뒀는데 마침 그 아짜아짜 할 때 굉장히 위험할 때 김정숙이 그만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옆구리를 뜨시고 들어왔던 선이 착각 빠지더니 하고는 돌아눕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때 김정숙이 조금만 늦게 들어왔더라면 자기도 그때 당하고 말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이것이 김일성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창 피 끓는 그래서 정말 성욕도 왕성했던 젊은 김일성이었고 인간 김일성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이것이 신이 아닌 진짜 인간 모습이니까요. 인간의 모습이니까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 김일성이 자기 부하의 아내였던 지순옥까지도 놓아주지 않고 일단 여자가 없을 때 눈앞에 들이닥치니까 일단 차지하고 본다고 밀령이 독차했던 그날 밤부터 데리고 잤던 것은 좀 해도 너무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긴 그 시절에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빨치산 시절이었으니까요. 남녀 문제에 있어서 그들은 그렇게 그런 걸 심각하게 간주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은 정말 당시 빨치산에서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물론 그때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자들은 이제 해방 후에 모두 영웅이 되고 또 위인으로 칭송받다 보니까 그 같은 사소한 문제들은 어쩌면 근본상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 묻혀버리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묻혀버리는 과정에서 함께 소리 없이 사라져가는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발굴해 두었던 이런 이야기들은 아마 1년 사시장처를 다 해도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이 세상에 비밀로 숨겨진 채 묻혀있는 이 비밀들을 다 털어내놓기에 지금 진짜로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자꾸 도중에 다른 데로 튀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지순옥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김일성 부대까지 찾아왔던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겠다고 약속했으므로 이제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이 사건이 주요 연고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홍철이 생전에 남겨놓았던 공술자료들을 근거로 가장 사실에 근접하게 구성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방송 때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 이 사진은 바로 1939년 7월에 당시 노조의 토벌사령부 참모부장이었던 후쿠베 군요 대저가 비행기를 타고 직접 연길까지 날아왔던 비행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노조의 토벌대에는 아직 비행기가 없어서 비행대를 갖추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령성 연구시에 있는 해상경비대의 비행기를 빌려서 사용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비행기까지 타고 이제 연길에 왔던 것은 원래는 훈춘현 경무과 과장으로 있었던 이 다나카로부터 김일성 부대와 관련한 아주 주요한 정보를 취득했다는 이런 전화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 후쿠베 대저가. 그러지 않아도 그때 조선이 무산지구 진공전투를 마치고 이제 두만강을 넘어서 중국의 화룡경내로 철수했던 김일성이 이방면군이 활용해서 올기강 전투를 이제 방금 치르고 난 뒤라 간도지구 토벌사령부는 초비상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간도성 경찰대대 대대장 우남이라고 불렀는데 이자는 그래서 일명 간도성 우나미 대대 이렇게 부릅니다. 이 대대의 중대장이었던 무라카미 시니치라고 부르는 자가 해방 후에 이제 중국의 무슨 감옥에서 복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가 이제 남겨놓은 공술 자료들이 중국에 아주 있는데 꽤 많이 있는데 그때 이 자료를 보면 이 중대가 그때 김일성 부대 연대 정치위원직을 아주 오랫동안 담임했던 적이 있는 김재범을 체포하는 데 직접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일로군의 주요 지휘관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조선인 박덕범을 체포하는 데도 아주 깊이 관여했던 그런 토벌대였습니다. 이 무라카미 시니치 공술자료에 보면 그때 화룡지방에서 그러니까 1939년 4월에서 7월까지 이 3개월 동안 일본군이 김일성 부대를 찾자고 간도성 경찰대대가 총출동했을 뿐만 아니라
비행대까지 움직였어요. 비행대까지 그 간도성 그 화룡지방을 날아다니고 이 부대를 찾느라고. 그래서 이 자기네 그 경찰 중대는 하루도 밝힌잠을 못 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노조의 토벌대가 이제 빌려서 사용했던 요령성 영구 해상경찰대대에서 빌려왔던 정찰기 석대가 그 화룡지방의 하늘을 배회하면서 하늘을 돌면서 이제 정찰해가지고 김일성이 부대 종적을 어떻게나 샅샅이 뒤졌든지 금방 자세한 정보를 이제 보내옵니다. 그 화룡지방에서 이제 100여 명 이상의 부대는 보이지 않고 10명 또는 20명, 많아봐야 한 20명에서 30명씩 소규모 부대들이 이제 무리를 지어서 안도 쪽으로 이동하는 것 같다고 이런 정보를 보내왔습니다. 이게 그때 그 화룡을 정찰하던 그 비행대에서 보내온 정보였어요. 이는 그 월기강 전투 이후 김일성이 이방민군 주력부대가 바로 그 분산 전술을 쓰고 있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분산 전술 쓸 때는 부대가 이제 낮에는 수풀에서 자고 밤에만 행군하기 때문에 이 정찰 쉽게 찾아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 겨우 발견한 10명 내지 20명이 소규모 비석이란 그때 흩어져서 이제 식량 공작을 하던 공작대를 가리키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보고에 의해서 그 일본군은 금방 이 김일성이 부대가 지금 분산해가지고 안도 도나 쪽으로 이제 흩어져서 이동하는구나 금방 이렇게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라카미 시니치가 무슨 감옥에서 남겨놓은 공술자료에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렇게 후쿠베 분요 대조가 참모부에서 이렇게 판단하니까 그때 간도성 경찰대대 대대장이었던 우나미 대대장이 이제 참모부에다가 안도에 있는 소메카와 부대가 지키고 있는데 이 소메카와 부대라는 게 바로 안도 특설부대를 말합니다. 이 특설부대의 부대장 이름이 소메카와였어요. 일본 이름으로. 그래서 그 이름을 달아서 소메카와 부대라고 불렀는데 거기 이 소메카와 부대가 지키고 있는데 김일성이 환장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쪽으로 달아날 리가 있겠나고. 그랬더니 이 후쿠베 군요 대조가 김일성 부대를 뭐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이 김일성이 부대야말로 항일연군에서는 비적들 가운데서는 소메카와 부대와 맞먹는 그런 독종들만 모인 부대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대가 정작 둘이 붙으면 우열을 가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실제로 그때 이 김일성 부대가 이제 안도 쪽으로 이동할 때 김일성 부대를 마중하기 위하여 제3방면군에서 진한장이 파견을 받고 최현과 김동규의 부대가 두 개 연대가 마중을 나왔어요. 이 안도 쪽으로. 그러다가 실제로 안도 특설부대하고 전투가 붙었는데 그 전투가 어느 부대하고 붙었는가 하면 김동규의 부대가 붙었습니다. 김동규가 누군가 하면 해방 후에 북한에서 부주석도 했잖아요. 발이 한자가 없는 분인데 후에는 물론 이분이 김정일한테 숙청당했습니다. 이 김동규의 부대가 그때 이 안도 특설부대와 전투가 붙었는데 붙어가지고 안도 특설부대에서는 겨우 한 개 중대가 출동했는데 항일연군이 그때 두 개 연대가 그럼 물론 말이 두 개 연대라고 해도 항일연군의 연대는 병력이 그냥 일본군 전기부대 한 개 중대하고만 먹어요. 그러니까 특설부대 한 개 중대가 항일연군 제3방면군이 김동규 연대와 최현 연대하고 전투가 붙었는데 그때 안도 특설부대의 이 중대가 누구의 중대가 하면 강제호라고 하는 조선인이 중대장으로 있었던 구중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항일연군도 그때 조선인들이 대부분이었고 이 안도 특설부대도 강제호의 중대가 싸웠으니까 강제호 중대도 그것이 다 조선인들이에요. 이 이야기가 또 다른 데로 튀네.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안도 쪽에 소메카와 특설부대가 있으니까 김일성이 안도 쪽으로 이동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간도성 경찰대대 우나미 대대장이 믿지 않는데 그러나 이제 비행대 정찰 정보에 의해서 김일성 부대가 지금 안도 쪽으로 이동하는구나. 실제로도 그래서 이제 한두 달 뒤에 안도의 양병태에서 북한에서 얘기하잖아요. 조선인민혁명군 1939년도에 양병태 회의라는 게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때 안도 쪽으로 이동했던 것이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일본군 특무기관에서 판단했던 것도 정확했고,
그 후배 군의와 대조하는 그 이홍철이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홍철에게서 이제 그 강홍석이 편지를 이제 다 읽어보고는 아주 크게 흥분했죠. 아, 이게 기회가 대단히 좋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직접 이 후배 군의와 대조가 지휘하고 그 휘하에서 간도성 경비과장이었던 다나카 요지가 이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그 다나카 요지 그 경비과장이 이홍철을 데리고 훈춘에 가서 그곳 영사관에 가서 연락하고 이제 협조를 구했는데 훈춘 영사관에다가 이제 사무실을 하나 빌려놓고 여기서 이제 훈춘현 경무과장이 그때 아라키라고 하는 이런 특무위원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하고 그리고 훈춘 영사 야마야스 시지로하고 그리고 이 간도성 경비과장 다나카 요지 그리고 이홍철까지도 여기에 참가했어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모아서 연구한 뒤에 사람을 파견해서 당시 그 배차사 체검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강홍석의 아버지를 불러다가 이제 식사도 대접하고 하면서 아주 점잖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지순옥을 직접 불러다가 3대를 멸살한다느니 이런 위협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순옥이 그때 시부모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지순옥만 불러다가 그 위협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지순옥이 그 시아버지, 강홍석의 아버지를 불러서 설복하고 강홍석의 시아버지가 나서 며느리에게 이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래, 그때 이 훈춘 영사관의 영사가 이 사람은 이제 문관이니까 오죽 점잖게 그렇게 했으니까 강홍석이 그 아버지 그 강씨를 이제 영사관 그 사무실에서 모셔놓고 이 강씨는 평생 마셔도 못 본 적이 이제 커피도 대접하고 담배도 권하면서 이제 아들이 소식부터 물었대요. 당신 그 아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보고 싶지 않은가? 소식은 알고 싶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 강홍석이 아버지가 우리 아들 소식을 아는가 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자기 아들이 항일연군에 참가했다는 걸 알려주면 가족이 다 비적으로 몰릴까봐 이제 지뢰를 말하지 않고 좀 꾸며냈던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집에서 이제 가출한 지 아주 오래돼가지고 지금 살았는지 죽은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런가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훈춘 영사가 이 강홍석의 아버지한테 원래는 당신이 어디서 살다가 어떻게 훈춘에 오게 됐으며 당신의 아들은 어떻게 돼서 이제 항일연군에 가게 됐는가 이런 이야기를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강씨가 쭉 얘기하는데 대개 그 스토리는 비슷해요. 이 강홍석의 아버지 이 집은 원래 함경북도 은덕에서 살다가 이제 중국으로 이주했는데 처음 온 곳이 어딘가 하면 훈춘현 대왕구 부근이 보천이라고 부르는 그런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이제 이도구로 이사했는데 그때 그 보천에 누가 와서 야학교를 꾸렸는가 하면 후에 그 중국 공산당 훈춘현 의원이 제5임 서기가 되는 5번째 서기가 되는 오빈이라는 사람이 이 보천 지방에 와서 이제 야학교도 꾸리면서 강씨 아들 이 강홍석이를 이제 교회에서 혁명에 참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오빈이 누구냐면 이 오빈도 후에 민생단으로 몰려가지고 이제 현위서기에서 떨어지고 6.25때 이제 평대원으로 들어갔다가 동령형성 전투 때 이제 김일성하고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 이거 작탄대에 참가해가지고 이제 작탄을 메고 함께 동령형성 서산포대를 진공하는 그 전투에도 참가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 오빈이 영향하에서 이제 강홍석이가 혁명에 참가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격대를 찾아간다고 강홍석이 떠나가니까 강홍석이 아버지는 강홍석이가 3대 독자거든요. 그거 못 간다고 가로막아도 이 아들은 계속 유격대를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 유격대 아이 보내기 위해서 서둘러 장가까지 보냈어요. 그때 장가 보냈는데 그 여자가 바로 지순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지순옥이한테 장가 보내는 한편 이 강홍석의 아버지는 또 몰래 유격대에 찾아가서 야 우리 아들은 이 3대 독자인데 괜히 유격대를 따라다니가 죽으면 우리 집안이 대가 끊어지니까 너네 절대 받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이 유격대에서도 강홍석의 아버지 부탁받고 이 강홍석이 찾아오면 거절했대요. 돌아가라고. 그런데 이제 결혼날에 어떻게 하든 하니까
강홍섭의 아버지가 이제 술 한잔 마시고는 아들한테요, 자기가 니 이제 찾아가도 너 유격대 다 해받아 준다고. 내가 이미 다 그 유격대 책임자고 다 말해놨다고 이렇게 실언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식 날에 이 아들하고 아버지가 대판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치르고 나서 며칠 안 되니까 이 아들이 또 이제 유격대를 찾아 떠난다고 이제 그 지순옥이한테 보따리 보침 꾸려달라고. 그리고 그냥 그때 유격대 근거지가 훈춘현 대왕구에 있었는데 대왕구로 가버렸어요. 예, 그때 그 지순옥이가 강홍석이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언제 뭐 돌아오냐고. 그러니까 이 강홍석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그 약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그 오빈을 말하죠. 우리가 이제 잘 싸우면 빠르면 한 4, 5년 사이에 일본군을 다 몰아내고 독립하고 내 나라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늦으면 한 10년 갈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지순옥이 한 4, 5년이라면 자기가 집에서 말없이 기다리겠다고 이렇게 약속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4, 5년이 아니라 이제 일본군이 지순옥을 찾아왔을 때는 39년이니까 벌써 이제는 8, 9년도 되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이렇게 아들이 유격대에 가겠다는 것을 아버지가 못 가게 가로막고 부모가 대판들로 싸웠다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일본 영사관이 훈춘 영사한테 쭉 얘기하니까 그 곁에다 말없이 듣고 있던 훈춘 특무기관의 기관장이라든가 그리고 간도성 경비과장 타나카라든가 머리를 끄덕이면서 감탄하더래요. 당신은 참 훌륭한 아버지였다고. 그때 당신이 결정이 옳았는데 아들이 말이요 끝까지 이렇게 아버지 말을 안 듣고 고집을 부리다가 이렇게 비적이 되었는데 언젠가는 그 아들도 이제 후회할 날이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이홍철이 갖고 왔던 강홍석의 편지를 이 강홍석의 아버지한테 내놓더래요. 이게 너네 아들이 보내온 편지라고. 응? 아버지가 그 편지를 보고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이 편지를 날 주는 거니까 가지고 가서 이제 너 며느리한테도 주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 사람들이 강홍석의 아버지를 이제 여러 번 만나면서 돈도 주고 생활상에 무슨 애로가 없는가 하고 있으면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고 이렇게 은근히 관심을 보이면서 설복했던 거예요. 이제 김일성 부대도 오라지 않으면 다 소멸될 건데 네 아들이 거기서 같이 죽게 놔두겠는가. 그러지 말고 너 며느리를 들여보내서 아들을 설복해가지고 돌아오게 만들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잘 대우해 주겠다고 이렇게 설복해서 이제 이 아버지도 동의했어요. 그래 동의했고 돌아가서 이제 며느리한테 일본 사람들이 마침 이런 기회를 주고 편지도 주고 하니까 네가 가서 네 남편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그러니 이 지순옥이야 두말할 것 있습니까? 지순옥 본인이 혁명가도 아니고 또 그런 공산주의 그런 교육을 받았던 여자도 아니고 남편 데려와서 같이 살 수 있게 하겠다니까 아주 두말 없이 선선히 허락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렇게 나선 데는 무엇보다도 이제 남편이 굉장히 보고 싶었겠지요. 남편을 보고 싶었던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기록에 의하면 일본군 간도지구 토벌사령부에서는 지순옥의 아버지한테 지순옥이 앞으로 돈을 300원 주었다고 합니다. 그 300원이 아마 수당금이나 아니면 활동경비나 하여튼 감사비나 사례비나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지순옥은 그때 이제 훈춘에서 연길로 데려와서 이제 교육시켰는데 그때 지순옥이 묵었던 장소가 오늘이 우리 연변 연길 시내에 있는 연변병원 맞은편에 과거에 자그마한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2층짜리 건물인데 그 건물이 연길 헌병대 초대소였어요. 지순옥은 이 초대소에서 이제 지내면서 다나카 요지 경비과장 외에도 그래서 이제 일본군 특무들 외에도 또 중국인 한 사람이 왔는데 아마 그 사람은 항일연군에서 이제 귀순했던 그런 사람 같아요. 이 사람들에게서 이제 항일연군에 관한 지식을 교육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훈춘 영사관 경찰부 정식으로 이제 정식 개업원으로 이제 고용된 이홍철도 이 특무기관에 차출되어가지고 이 작전에 함께 투입됐어요. 그러니까 당시 훈춘 영사가 작성했던 보고서에 보면 이홍철을 이름을 짚지 않고 훈춘 영사본관 경찰부 산하 개원이 함께 동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지순옥이 직접 김일성 부대를 찾아 떠났던 시간을 1939년 8월 8일 그 전후로 짐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록에 이날, 그러니까 그 1939년 8월 8일 오전 10시에 이제 김일성이 이방명군 산하에 있었던 그 오종우비 7년대가 이제 안도 쪽으로 이동하던 도중에 화룡현 용택촌이라고 부르는 그런 동네를 습격합니다. 이날 그 사건이 발생하자 그 일본군에서는 바로 그 지순옥에 대한 교육을 중단하고 지순옥을 앞당겨 이제 출발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지순옥이 이제 출발할 때 그 노조의 토벌사령부가 이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정찰기 한 대를 이제 화룡 상공에다 날려보냈는데, 이 정찰기가 이제 화룡현 주변에서 하늘에서 이제 막 정찰하면서 김일성 부대가 화룡현 맹하동 서당 쪽 청공 88 고지에서 이제 한참 이동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 부대가 가능하게 120명 좌우라고 하니까 바로 오중읍이 7년대 기본 부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 부대에 강홍석은 들어있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이때 강홍석은 임수산이 식량운반대에 차출돼가지고 먼저 화성 쪽으로 떠났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일본 특무기관에서 이제 지순옥을 최소한 한 달은 교육시키려고 이렇게 계획을 짜놨는데, 이 오종비 7년대가 너무 갑작스럽게 용택촌을 습격하는 전투가 발생하는 바람에 바로 이 전투 직후 철수하는 이 부대에다가 지순옥을 따라보내기로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출발 시간이 앞당겨지니까 이 특무들이 이제 걱정했대요. 이 지순옥이 아직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는데 들어갔다가 금방 발각되지 않겠는가. 아주 서투른 데 많은데 하니까, 그때 대체적으로 원래 진실은 좀 서투르고 너무 세련되면 오히려 의심받을 수 있다고, 그런 주장이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차지하게 되니까 결국 기순옥을 이제 파견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기순옥이 한 달은 교육 못 받고 한 20여일쯤, 한 2, 3주가량 이제 교육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받아봐야 도약을 치마적으로 숨기고, 이제 연락할 때는 산길가 나무에다 어떻게 표시하고, 쪽지는 나무 밑에 어디에다 어떻게 숨기고, 이러한 간단한 이런 지식밖에 이제 교육받지 못했죠. 그러나 어쨌든 일본 사람들은 그때 지순옥이 비교적 젊은 데다가 또 단정하게 생긴 여자니까 김일성이 반드시 마음이 동하리라고 짐작했고, 또 이 지순옥을 이용하여 본 미인계도 때가 되면 필요하면 쓰라고 이제 미리 이런 임무를 주지 않았을까 하고 제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지순옥도 이제 김일성이 이제 첫날 밤에 만나자마자 이제 요구하니까 바로 몸을 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생긴다는 걸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도약을 몸에다 숨기고 가서 기회만 있으면 김일성도 독살하라고 이렇게 임무를 줬던 것입니다. 그때 오종읍이 7년대는 용택촌을 습격하고 한창 어디로 이동하고 있었느냐면 영길현 의랑구 쪽으로 이동할 때 이 7년대에서도 또 뒤에 떨어져서 엄호했던 부대는 손태춘이 중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따라잡은 것이 바로 이 손태춘이 중대를 따라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태춘은 이제 지순옥을 이제 발견한 뒤에 이제 몇 마디 물어보니까 강홍석이 아내고 남편을 찾으러 왔다고 하니까 소대 김명수 소대에다 이제 불러가지고 지순옥이를 빨리 오중읍인데 데려가라고 연대부에. 그래서 김명주가 지순옥을 오중읍에 데려갔고, 마침 그때 오백룡이가 이제 오중읍을 만나러 왔는데, 지금 강홍석이 아내가 찾아왔는데 강홍석이 지금 여기 없으니까 불러오든지 어찌든지 하자면 어쨌든 김일성이 결정해야 할 일이니까 김일성이 데려가라고. 그래서 이제 오백룡이가 바로 지순옥을 김일성에게로 데려왔던 것입니다. 그때 오중읍이 연대는 토벌대를 의랑구 쪽으로 유인하고, 김일성은 이제 화룡이고 화라지에서 안도 삼도구 쪽으로 해서 이제 양병태 쪽으로 접근하는 그런 노선을 취했기 때문에 그때 화라지 밀령이 이제 방금 도착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때 마침 그 화라즘 일령에는 이제 그 김일성을 곁에서 견제할 수 있는 이런 간부가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중국인 그 부관장 필서문은 이때 이미 일본군이 귀순했고, 또 정치부 주임 여백기는 당시 그 박명군 부지휘 겸 당위원회 서기였던 김재범과 함께 화전현 두도류화 밀령으로 위승민과 만나러 간 뒤였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남아있던 박덕산, 그 기밀도 그때는 이제 양병태 쪽으로 먼저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화라지 밀령에는 김일성이 이제 혼자서 제 마음대로 누구 눈치도 볼 것 없이 제 마음대로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밀령이 함께 있었던 그 생존자들이 이제 중국에서 들려주고 있는 전언에 의하면 김일성과 지순옥은 그때 화라지 밀령에서 한 20여일 함께 보냈던 것 같습니다. 김일성이 매일 밤마다 지순옥을 그 자기 천막으로 불려들었던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는 일이고, 첫날 만났을 때 벌써 지순옥은 그 활용해서 이 김일성 부대를 뒤쫓아오다 보니까 아주 백여리 길을 걸었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밤에 녹초가 돼서 뻗었는데, 김일성은 그 틈을 타서 이제 지순옥이 벗어나왔던 옷들을 뒤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이제 겹옷에 이제 바느질로 잡아맨 수상한 흔적을 발견하고는 이제 그걸 뜯어보니까 안에 도약봉지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게 도약봉지가 아니라 그 지순옥이 뭐 소화가 잘 안 돼서 뭐 소다가루를 넣어가지고 왔다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특무들이 파견받고 들어올 때 보통 몸에다 감추고 있는 도약은 두 가지 용도입니다. 대방을 독살하든지 아니면 관건 시각에는 자기가 그거 먹고 죽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지순옥이 생간이라는 이런 암호가 붙었을 정도로 반드시 살아 돌아와야 하는 간첩이었기 때문에 이 도약은 김일성을 죽이기 위하여 가지고 들어왔던 비상이었던 것입니다. 거기.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 북한에서 이제 세상에다 내놓은 이 김일성 회고록서기 이 이야기가 하나의 주장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그때 당시 생존자들이 이제 몰래 사석에다 남겨놓은 이 주장, 제가 이야기했던 오늘 이 이야기가 또 다른 하나의 주장이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그 회고록의 주장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회고록서기 그 이야기보다는 제 귀로 직접 들었던 생존자들의 이야기에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회고록 속에서 이제 북한에서 내놓은 증언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별로. 그리고 증인용으로 오중흡과 오백룡의 이름이 함께 등장할 뿐인데, 오중흡은 그때 이미 사망해도 북한에 돌아가지 못했던 고인이고, 그리고 오백룡은 뭐 돌아와서 김일성이 최측근 외고 고위 총국장으로 입고했으니까 절대로 이런 비밀을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 회고록 속의 그 증언을 하나 봅시다. 사령부로 오던 도중 올기강 상류에서 강홍석이 철을 만나 8년대 밀령으로 데리고 왔다. 이건 오중흡이 설명입니다. 물론 오중흡이 이름을 빌어서 하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백룡은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물론 그 회고록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오백룡이 이렇게 말했다고. 횡령군 소대장의 아내라는 것이 6.2 때를 돕지는 못할 망정 일제히 개가 되어 돌아왔으니 이런 고약한 일이 어디 있는가고 당장 총살해버리자고 오백룡이 이렇게 막 얘기했대요. 분노해서. 그런데 이 회고록에서는 바로 그 시간에 오중흡과 오백룡이 이름만 빌 뿐이지, 당시 김일성이 곁에 있었던, 후에는 김일성보다 지위가 조금 더 높아졌던 김재범, 바로 이방면군의 부지휘 겸 당위원회에 서겼던 김재범은 그럼 뭐하고 있었고, 당시 그 참모장 임수사는 뭐하고 있었고, 또 정치부주임 여백기는 뭐하고 있었고, 그리고 역시 당시 그 7년대 정치위원이었던 주재일은 뭐하고 있었고, 박덕산은 뭐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이방면군 그때 조직과장이었던 김평은 뭐하고 있었는지, 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까? 회고록에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당시 이런 특무사건이 발생했으면 정치 간부들이거든요. 누구보다도 이런 문제를 책임지고 처리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정치위원직이나 또는 이런 정치위원이나 정치부주임이나 조직과장이나 이런 직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왜 이런 사람들 이름은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까? 이 자체가 이 회고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의 내용이 엉터리였다는 걸 설명합니다. 그리고 많은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회고록 속에 이런 내용에
그냥 꼬박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회고록 가지고 이제 뭐 논문도 쓰고 뭐 일부 이런 친북 쪽의 학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많이 늘어놓지만, 그러나 만약 조금이라도 당시 상황에 대해서 여해를 하고, 그리고 중국 공산당 남만성위원회와 일로군이 투쟁사를 알고 있다면, 그 시기에 바로 그 시간대에 남만성위원회에서 어떤 회의가 조직됐고, 이 회의는 누가 참가했으며, 그때 이 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이 김일성에게 파견되어 왔고, 김일성은 무슨 이유와 핑계를 대고 이 회의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이런 내막들을 조금만 들여다보고 연구하면, 이 북한의 회고록이 얼마나 이상하게 만들어졌고 얼마나 엉터리라는 걸 금방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그 강홍석의 아내 지순옥과 이제 김일성이 한 천방에서 이제 자군했던 이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남편을 그 남편을 찾아왔던 여자를 자기가 먼저 가로채서는 데리고 자버리는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회고록 속에다가, 글쎄 물론 이런 내용은 넣지 않았지만 이런 인물을 회고록 속에다가 이렇게 버젓하게 넣고 서술했는지 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후에 그 강홍석이 도나 마호에서, 그러니까 그 마호니까 바로 그 육과송 전투입니다. 그때 오종욱이랑 함께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이 더는 그 미망인이 된 지순옥을 계속 붙잡아 줄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결국 이제 남편이 죽은 것까지 알게 되니까 김일성도 이제 지순옥을 돌아가라고 놓아줍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지순옥과 강홍석이 사이에 그때 이미 아이가 하나 있었다고 해요. 한 시간을 계산해 보면 그 한 6살, 7살 된 것 같은데, 근데 그 아이가 후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까지 병으로 죽고 나니까 이제 지순옥도 이제는 뭐 남편도 없지, 남편하고 사이에 아이도 죽었지 하니까 결국 이제는 희망도 없고 하니까 어떤 중국 남자에게 제가 했는데, 그 중국 남자하고 이제 아이들을 더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광복이 나니까 이 바보스러운 여자가 남편이 죽자 바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조선으로 들어가서 회령에 가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 회고록에서 지순옥이 뭐 학포탄광 다가소에서 일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학포탄광이 바로 회령에 있습니다. 회령은 중국과 그 두만강을 하나 사이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 지순옥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소식은 뭐 전해지고 있는 것이 자세한 것이 없습니다.